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부동산학 개론 첫 번째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에서 이미 그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6개 중개사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학이라는 그 글자가 붙는 과목이 학개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출제자마다 또는 수업하는 선생님마다 관점이 전부 다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처럼 어떤 조문을 외운다거나 또는 문장 하나의 표현을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수십 개의 지문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한 뒤에 그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가 이루어지는 과목이 바로 학개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원리를 알려드리면 복잡하다고 해요. 복잡하다, 어렵다 하시는데 개론 원래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 되기 때문에 암기를 통해서 맞출 수 있는 점수는 최대가 40점이에요. 그 이상 점수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암기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공식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또 기본적인 이론은 외우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론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따져서 원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하면 선이해 후 암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좀 막막해요. 왜 막막하냐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썼던 말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게 느껴지는 과목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민법은 쉬워져요. 왜냐? 민법은 법이기 때문에 나온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말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외우기만 잘해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양이 되게 많거든요. 판례도 외울 게 많고. 그렇죠? 근데 개론은 처음에는 쉬워 보여요. 그런가 보다. 그 말뜻이 그러네. 근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개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이해하고자 책을 읽는다. 그럼 1년 가도 책 한 권 읽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되 이해를 못한다 해도 괜찮으니까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자주 반복해 읽으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한 4번, 5번만 반복이 된다면 나중에는 말뜻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문장 자체가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머릿속에 이제 속된 말로 박힌다라고 하죠. 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 나중에 정답을 고를 때는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건 답이야? 아니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보기 5개 지문 중에 3개 지문까지는 OX가 바로 나와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한두 개의 지문을 가지고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걸 파악하는 것은 암기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것은 이해가 바탕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2가지예요. 첫째,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달라. 두 번째는 다독을 하라. 정독할 수가 없어. 이 과목 자체가 처음에 읽으면요. 한 줄 읽을 때 한 10분씩 걸려요. 무슨 말인지 해석하려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독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꾸 읽어라. 다독해라. 다독하다 보면 문장 표현에 익숙해지는 순간 나중에는 내용까지도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개론 시험은 40문제 중에 절반가량이 개론 이외에 공법과 세법 그리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다른 법률의 문제와 계산 문제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가 계산 문제 아니면 법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론 과목은 법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출제 그 포인트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출제자가 하는 말이 이런 거죠. 개론 아니냐? 이 개라는 글자가 한자로 모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학개론 아니냐. 이런 관점 출제를 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2차 과목인 공법 과목을 함께 준비했던
동차 준비생들은 시험 점수를 얻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 그 공법 문제가요. 공법이 6문제, 세법이 1문제,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가 2문제에서 한 9문제가 나왔는데 그 9문제 중에 7문제는 2차 준비하신 분들은 그냥 맞는 문제예요. 다만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법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2차 공법을 함께 했던 분들은 의외로 법 문제에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개론 공부하는 분들은 최소한 2차의 공법은 함께 준비를 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론 수업 시간에 공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개론 과목의 내용만 가지고도 수업 시간이 부족한 마당. 여기서 공법까지 어떻게 여러분에게 대비를 해드리겠습니까? 다만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여러 가지 그 관련 법률의 조문도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자료는 나눠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산 문제가 재작년에는 10문제, 작년에 8문제, 또 금년에 9문제였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평균을 내면 8.5문제에서 9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10문제를 한번 잡아보자 이거예요. 10문제를 잡으면 4분의 1이에요. 25%예요. 25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계산 능력이 없다면 개론으로 합격점을 맞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분들이 계산은 포기할래요.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단원 가면 감정평가론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어렵다 이거죠. 안 해버려요. 근데 이제는 그 어려운 대목 안 하거나 계산 문제 어렵다고 안 하거나 해버리면 점수 못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 방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버리셔야 됩니다.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만 점수를 얻고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담으로 저는 항상 그 7월 달 문제풀이 전까지는 더럽게 어렵다고 욕을 많이 먹어요. 가르치는 게. 근데 7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보자마자 답이 다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60점만 넘으면 되잖아. 여러분 60점을 맞으려면요 80점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80을 목표로 공부해야 60일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60을 목표로 정해놓는다고. 그러니까 60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하죠. 왜? 어렵게 강의하는 분들은 욕먹어요. 어렵다고. 그게 싫거든.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쉬운 것만 합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책임 못 지는 발언들이 그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욕을 먹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요 수준에 맞게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좋아야 행복한 것이지 과정이 아무리 쉽고 좋으면 뭐합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 수업을 할 테니까 6개월만 제가 참아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6개월 동안 마늘과 쑥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랬을 때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1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내년 4월까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나도 모르게 쌓입니다. 쌓여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지문이 다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만 민법도 그렇고 개론도 그렇고 1차 2과목이 둘 다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여기 한번 매달려서 내가 이해를 해보겠다. 이것만 여러분이 중간에 다른 그 어떤 변화 없이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각 과목별로 합격점을 맞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당부에 말씀드렸고 이제 수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동산학 개론은 8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원래 2개 파트로는 이렇게 나눠지죠. 총론과 강론, 감정평가론 3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강론 부분에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 마케팅론이 있기 때문에 총 8개 파트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학 총론인데요. 자, 부동산학 총론에서 보면 가장 먼저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라는 제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의 개념자가 나오면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예. 자,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기초 입문 수업이기 때문에 복합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복합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복합 개념이란 말은 우리 총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감정평가론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일단 이 복합 개념을 다르게 바꾸면 복합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적 부동산은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복합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을 복합 개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법경기고 앞글자 따면 법경기거든요. 이 법경기 3대 측면을 포함하는 게 왜 복합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대목이 지금 부동산 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에 성립에 영향을 준 분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가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이거든요. 그래서 법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측면을 법률적 측면, 또 경제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경제적 측면, 또 건축공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의 말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3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복합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잠깐 응용을 해보죠. 나중에 보면 이 부동산 개발론이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 개발도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복합적 개발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럼 복합적 개발이니까 복합적이란 말은 복합 개념과 같은 말이겠구나. 그러면 배우지 않았지만 예측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이 포함되겠구나. 그럼 복합적 개발은 복합 개념이니까 이 속에는 법률적 측면의 개발, 경제적 측면의 개발,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의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겠구나. 그런 걸 배울 수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부동산 관리론 나와요. 그럼 거기는 복합적 관리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복합 개념의 관리론 말 있거든요. 역시 복합이에요. 그럼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복합 개념의 관리란 말이 나오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법경기가 모두 들어가니까 법률적 측면의 관리, 경제적 측면의 관리,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의 관리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개론이에요. 개론은 체계 구조를 파악하면 그 속에서 내용을 이렇게 입혀가는 과목이 바로 뭐다? 개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합 개념이란 말이 어느 파트에 나오든 간에 관계하지 마시고 이 말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속에는 법경기 3대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실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바로 법률적 측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거든요. 그럼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크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서 문장 속에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 말이 나오는 그 순간 복합 개념, 법경기 3대 측면 중에 어디에 속하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맞죠? 예, 그런데 실제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보면 어려운 지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지문도 많거든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협의의 부동산 및 광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이는 복합 개념 중 경제적 측면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OX. 법이잖아요.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경제 그랬다니까 그럼 X죠. 그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문제들도 꽤 많더라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협의할 때 협은 한자로 좁을 협이죠. 왜 계곡도요, 골짜기도 좁은 골짜기를 협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이란 말 자체가 좁은 의미의 뜻이고요. 그럼 광의는 광자가 넓을 광자죠. 그럼 넓은 의미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자가 협의 광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좁은 의미, 넓은 의미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에요. 이거는 민법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고 또 그 규정이 민법에 존재하므로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단어의 뜻을 살펴본다면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토지 및 정착물, 그리고 민법상 부동산 어떻게 나와도 상대방은 같은 거 물어봤죠. 오케이? 근데 만약 외우기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까지만 외웠대. 근데 민법상 부동산이 나오잖아요. 배운 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시겠어요? 배운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배우려고 한 거죠, 본인들이. 아시겠습니까? 이걸 다 배우려면 머리가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요. 뭐 자격증 시험이니까 뭐 A 어떤 분은 처음부터 찍어주세요. 그런 분이 계신데 이거 못 찍는 과목이에요. 이거 찍을 수가 없는 과목이 개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요. 생각해 보세요. 넓은 의미 속에는 당연히 좁은 의미는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의의 부동산에는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무엇인가가 더 포함되니까 넓을 광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해요. 근데 자, 강의 편의상 요 준부동산부터 먼저 가볍게 말씀드린다면 여기 준이 포인트예요. 준이 포인트다. 여러분,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전기통신공사, 뭐 전력공사 이런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준공무원이다 이런 말 쓰는 경우 있죠. 근데 그분들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근데 준자를 붙여주는 건 원래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대우하고 취급해 줄 때 준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럼 준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해주는 물건을 우린 뭐라 그래요? 준부동산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준. 준의 의미가 뭐라고요? 원래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취급하고 간주해 줄 때 무슨 말을 붙여준다? 준부동산. 아시겠죠? 준자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시수단이 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시한다는 건 나중에 민법에서 정확히 배우시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시한다는 건 어떤 물건과 관계가 있는데 민법에서 배우시다 보면 물권 공시의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물권이 저희는 우리 개론은 법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거든요. 근데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민법 배우시다 보면 물권도 힘들어요. 왜? 물권 속에 완전 물권, 제한 물권 나눠지고 완전 물권이 바로 이제 소유권이라면 제한 물권의 뭐 용익 물권과 또 담보 물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가 바뀌면 여러 사람에게 이제부터 이 물건은 내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경우를 공시한다 그래요. 근데 이 공시 수단이 동산과 부동산이 달라요. 동산의 경우는 여러분 동산, 부동산은 어떻게 구분하죠? 어떤 물건이 이동이 가능하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산이 되는 거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은 아니 불자를 써서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럴 때 동산의 경우는 이제 민법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점유가 공시수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홈쇼핑을 보시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세탁기가 있더래요. 그럼 그 세탁기를 주문해갖고 그 배송 기사님이 우리 집에 세탁기를 배달하고 저한테 넘겨주는 그 순간에 그 세탁기라는 동산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는 걸 알리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인도점유가 공시수단입니다. 근데 부동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땅이든지 집이든지 한번 거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잔금까지 돈 다 줬다고 해서 그거 내 거예요? 법적으로 내 걸로 인정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시수단이 등기 등록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따라서 여기에 갖다 붙이면 준부동산은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준부동산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부동산 아닙니다.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 인도증 그래요. 자동차 등록증 그래요. 그렇죠. 그럼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이 부동산과 같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물건이 바로 뭐다? 준부동산이고 거기에 대표가 자동차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협의의 부동산에 정착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착물도요, 너무 그 이론적으로 다가오지 마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단어의 뜻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단 정착물은 정착과 물이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어차피 물이란 말은 물건 아니겠어요? 그럼 정착이 뭘까요? 정착. 그 말은 뭐 어디 한 곳에 붙박혀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착물을 우리식으로 이해할 때는 어떤 물건이 뭐 붙박혀서 이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정착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우리의 이해고 실제 시험에는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토지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식대로 이해를 해서 이걸 쉽게 알아들이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 문장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는 쉽게 하시되 힘들지만 실제 나오는 문장을 함께 기억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볼게요. 정착물의 의미를 보면 자 토지 등에 부착이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 지속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계속적으로 사용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이래요.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땅이나 건물에 붙어 있다 하는 이유만으로는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경우 있죠. 붙어는 있는데 부착이 되어 있다. 근데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이다. 그럼 부착물이 아닌 거예요. 정착물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땅이나 건물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착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착의 상태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일 때 비로소 뭐다? 정착물로 본더라.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그래? 그럼 지속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야 정착물이야? 그렇다면 지속의 반대가 뭘까요? 지속적이다. 이 말의 반대가. 일시적이다. 또 임시적이다. 자, 지속적의 반대가 뭘까요? 그럼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부착물은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부동산이 아니다. 이 말은 동산이다 말과 같은 거 아닌가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때도 또 뭐냐면은요, 이 관계를 기억을 못하는 분들 이렇게 말해요. 임시적, 일시적 부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맞추는데 일시적, 임시적 정착물은 동산이다 그러면 헤매요 또. 정착물이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닌 거고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란 말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헤매는 거예요. 왜? 그냥 어떤 하나의 문장만 외운 거니까. 아시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죠?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판잣집 이런 것들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부착물이에요. 그래서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종류 등은 암기사항이니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읊어드린다면 비닐하우스, 신문 가판대, 공중전화 부스, 그다음에 판잣집 등은 대표적인 정착물이 아닌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착물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똑같은 물건인데 누가 설치했느냐, 그 설치 주체에 따라서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는데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기 이제 2층 집이 있어서요. 2층 집이 있는데 자 지금 곰돌이가 2층 집에 이제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살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곰돌이가 들어가기 전부터 2층 집에 뭐 세탁기, 냉장고, 뭐 가스레인지 등이 모두 부착되어 있었대요. 그럼 이것은 세입자인 곰돌이가 부착한 물건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이 주택이라는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정착물인 겁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곰돌이가 들어갔는데 그냥 빈 공간만 있고 아무런 세간살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세탁기 구입하고 냉장고 구입하고 설치를 했대. 그럼 설치 주체가 세입자, 즉 임차인인 곰돌이 맞죠? 그럼 누구 거예요, 이거? 곰돌이 거죠. 곰돌이 거니까 나중에 이사에 나갈 때 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착물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때 학문적인 거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이사에 나갈 때 떼어갈 수 있으면 그건 정착물이 아니에요. 근데 떼어갈 수 없는 물건은 그 주택이든 그 상가든 건물이든 그 부동산의 일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현실적인 팁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착물 자체가요, 또한 이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종속과 독립 나누어지는데 이 종속이란 말 자체가 어디에 이제 속해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 이 토지의 일부 요 말 나온 순간에 아 이건 종속 정착물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속 정착물은요 그 자체가 땅의 일부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A라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위에 어느 날 뒷동산에서 꽃씨가 날아와서 스스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생 식물이라고 말하거든요. 나중에 할게요. 예. 그런데 들어왔어요. 그럼 이 꽃은요, 이 땅의 일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만약 토지 소유자가 원래 곰순이었고 이 곰순이가 곰돌이에게 이 땅을 매각했다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땅을 팔아먹는다. 땅을 팔아먹으면 땅이 팔로 넘어가죠. 그럼 A 토지가 곰돌이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토지의 일부인 꽃도 토지와 더불어 누구에게? 곰돌이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토지 매매 시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된다. 사는 놈께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얘가 지금 사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 뭐라 그래요? 매수인. 그럼 파는 사람은 매도인. 그럼 어떤 사람 부르죠? 선생님 저 매도자라고 하면 똑같아. 매도인든 매도자든 아시겠죠?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매 당사자. 거래 당사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합한 말이 매매 또는 거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이 나오기도 하죠. 오케이? 다시 한번 종속 정착물은 그 자체가 땅의 일부예요. 땅 일부니까 상식적으로도 땅 자체가 누군가에게 팔려 넘어간다면 땅의 일부인 물건도 그 땅에 딸려서 넘어가는 게 상식 아닌가요? 오케이?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토지 매매 시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말을 써놓고 한 글자 바꿨어요. 매도인. 매수인에게 양도가 된다고 해야 되는데 매도인에게 양도된다 그랬어요. 그럼 한 글자 바꿨잖아요. 그걸 틀리는 건 상식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우리 내용을 몰랐다 치자 이거예요. 이건 배운 적이 없다고 치자 이거예요. 매도인에게 양도한다 그러면 지 걸 지한테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 안 되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그 해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수업만 15년 이상 하고 있지만 매년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운 거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이건 국어입니다. 국어 따진다면 국어라서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우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문장 나오면 못 배웠다고 하면서 뭐 이를 박박하고 그다음에 뭐 잘못 배웠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해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해석력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걸 전혀 못 배웠다 치더라도 매도인에게 양도했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자기 걸 자기한테 팔았다는 의미가 되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냥 외웠으니까 외운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똑같은 말 나올 때 한 글자만 살짝 바꿔놓으면 외운 거하고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구별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예, 그런 거 구분하셔야 되겠고. 그럼 독립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 그 법조문의 법과목이든 법과목이 아닌 과목이든 간에 이 독립적이란 말은 뭐냐면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독립적이다. 그 말은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무관한 관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와는 독립하여 이 말은 토지와는 별도로 또는 별개로 거래의 객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건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말과 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땅과는 별도로 땅은 내버려 둔 채 어떤 물건만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독립정착물 그래요. 근데 독립정착물의 대표가 건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오케이? 땅은 내버려 둔 채 건물만을 매매할 수 있거든요. understand? 그럼 이때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해서 토지와는 별도로 건물만 따로 매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독립정착물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립한다는 말의 뜻이 뭐다? 관계가 없다. 별도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대충 배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얘는요. 한 번도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얘는 5가지 개념만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알면 되는데 얘가 뭐냐면 자자생소품이거든요. 제가 암기법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얘를 하는 것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 보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소비재,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모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30회 시험이 금년이었으니까 시험이 나왔을 때 얘는 이것 이외의 패턴이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만 경제적 개념 그러면 자자생소품이 포함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산이 뭐냐고요? 생산 요소가 뭐냐고 모의고사에서조차도 물어본 바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럼 기술은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 그러는데 얘네들이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공자위환 4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공이 뭐냐면 공간이에요. 자는 자연, 그리고 위치와 환경이죠. 그래서 자자생소품 공자위환 9글자만 기억하시면 자주 나오는 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니까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건 법이지만 어떤 게 어디에 포함되는 것 정도만 알아도 경제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문제는 그냥 풀어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외웠걸랑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출제자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컨대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의 자산, 2번의 자연, 3번의 생산 요소, 4번의 소비재, 5번의 상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글자 따서 외우신 분들은 어머 자자생소품일세? 선생님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지. 앞글자만 따서 외우니까 그때 자가 자산 또는 자본이어야 되는데 자연인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글자 따서 외우는 건 법과목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학교로는 예전에는 그게 통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개론 과목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져 있지만 초기 때는 개론 과목이 효자 과목이다. 왜냐? 내용이 단순해가지고 요 말 예컨대 요런 말 나오면 답이 무조건 뭐다. 이게 되었던 과목이 개론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강의했던 분들은 전부 그렇게 강의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민법이 어려우니까 개론은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내용이 바뀌었죠. 내용이 좀 더 어려워진 데다가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민법이 제가 봐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은 민법이 더 수월합니다. 개론보다는. 이런 수학도 막 나오니까. 여러분 시그마 루트에 뭐 그런 탄젠트는 안 나오겠다. 그것까지 하면은 나중에 많이 힘들어져요. 예. 그런 상황에서 수험생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를 잘 다듬어 놓으시면 그만큼 쉬워요. 왠지 알아요? 요새 출제 트렌드가 뭐냐면 말뜻 정확히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은
어려운 이론은 기가 막히게 외워. 근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말뜻 같은 거, 용어의 뜻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더라는 얘기죠. 출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깊숙한 이론을 물어봤지만 지금보다 말뜻은 정확히 아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11월 달부터 오신 분은 굉장히 복 받은 분들이에요. 왜냐? 11월 달부터 오셨으면은 좀 어려운 내용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말뜻 어떤 구조에 치중을 해서 수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초가 잘 다져진 분들은 그 뒤에 수업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때 1년 남았는데 좀 더 있다 오지 그러잖아요.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나이 높게 수업을 들어가니까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을 잘하신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씀 다 끝냈고요. 그 다음 이제 분류가 나오죠. 근데 토지의 분류가 나오는데 원래 부동산 자체가요. 현실적으로도 크게 토지와 건물 등을 묶어서 부동산이다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또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요. 토지의 분류 위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건물의 경우는 거의 주택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택의 분류는요. 매년마다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출제 주기상 4년에서 한 5년 정도 요 주기로 한번 출제가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닌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개론에서 말하는 주택의 구분은 주택법상의 구분이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나중에 공법을 배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주택법상의 주택과 건축법상의 주택 구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둘 다 주택법, 건축법 둘 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속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되는 거 똑같고 공동주택 속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가는 건 동일해요.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간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택법 시행령이 작년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건축법 시행령에는 단독주택 속에 공관이 포함되고 공동주택 속에 기숙사가 포함됩니다. 이건 건축법에는 이게 포함돼요. 근데 주택법에는 공관과 기숙사가 빠졌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젠가 공법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어제가 공법 시간 맞죠? 예. 공법 때 나중에 배우다 보면 주택법도 배우고 건축법도 배우고 도정법, 국계법, 별법을 다 배우실 거예요. 근데 공법이 왜 힘드냐? 똑같은 말 가지고 법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힘들거든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똑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해놓고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는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똑같이 구분하는데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단독주택 속에서 공관이 빠지고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가 빠져요. 오케이? 근데 건축법 시행령에는 여전히 공간과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같은 주택을 물어볼 때도 이게 주택법령상 이렇게 물어볼 때와 건축법령상이라고 전제할 때가 말이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차피 자주 안 나오는 거니까 굳이 기초 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구분이 있다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로 자주 나오는 게 토지의 분류인데 이 토지 분류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순서에 관계없이 해보면 이제 부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부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얘는 원래는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합한 개념이 바로 뭐다? 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 요새 나오는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출제 그 지문이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란 말 나오거든요. 이 바닥 토지가 나오는 순간 부지가 곧바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우린 뭐라 그래요? 부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부지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만 택지라고 합니다. 택지. 근데 이 택지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택지 개발한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택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앞으로도
역시 총론을 비롯해서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택지가 나오면 따라 붙는 말이 세 글자가 나옵니다. 주상공. 택지가 나오면 무슨 말이 따라 붙는다? 주상공.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택지란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택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대지가 조금 달라요. 이 대지가요. 공정법상의 대와 공정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건축법이 있죠. 건축법상 대지가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왜 공정법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시법 과목에 지목 28개가 있거든요. 땅에 붙는 제목을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응용해봐요. 땅에 붙는 번호를 뭐라 그럴까요? 지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붙는 제목은 지목이고 번호는 지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공시법 배울 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것을 줄여서는 공정법 그래요. 공정법상 28개 지목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를 또 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요. 택지 중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만 대에 속해요. 오케이? 근데 건축법상 대지에는 주상공이 모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지목이 대인 땅은 공업용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에요. 나중에 지목 배우시겠지만 이 공업용지 있잖아요. 공업용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따로 있어요. 자, 공업용지의 지목이 뭐라고요? 공장용지. 근데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는 지목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와 건축법상 대지는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근데 여기 보면 건축법상 대지는 주상공이 모두 포함 들어가죠. 근데 분명히 택지도 주상공이 모두 포함되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건축법상 대지는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자, 다시 한번. 건축법상 대지 속에 주상공이 모두 포함되는 거 맞지요? 근데 택지에도 주상공이 모두 포함되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건축법상 대지는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맞아요. 맞는 말이라고. 둘 다 주상 다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건 어떨까요? 지목이 대인 토지와 건축법상 대지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도 맞잖아요. 자, 지목이 대인 토지는 뭐만 들어간다? 주상만. 근데 대지 속에는 주상공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는 위아래는 같은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와 건축법상 대지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약간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이런 지문표를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지문표를 처음 들어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시험에 이렇게 시험 점수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 근데 이상하게 점수는 안 나와. 이게 뭔지 알아요? 기본서에 나온 문장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문장이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배우지 않은 것처럼 느낄 뿐이지 안 배운 걸 내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강조합니다. 원리의 이해 파악은 급선무지만 그거가 동시에 실제 그 내용이 기출지문 나오는 그 문장 자체를 함께 익히지 않는다면 점수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원리대로 파악하되 이것이 지문은 문장 나올 때의 표현, 그 지문을 계속 익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는 건 되게 많은데 희한하게 점수는 안 나오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지요? 일단은 이렇게 부지택, 대지 구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지와 맹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건축법상 대지할 때하고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달라. 이때 대가 굳이 뭐 한문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글로 할게요. 자루대예요. 자루대. 그래서 이때 대지는 자루 모양의 땅이거든요. 근데 자루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을 담아서 먼 곳까지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럼 이동 과정에서 자루에 담겨진 내용물, 물건이 빠져나오지 않으려면 자루의 입구가, 주둥이가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좁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는 입구가 좁은 토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처음에 말 뜻을 이해할 때는 자루 모양의 땅이다, 입구가 좁은 토지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문장이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대지란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토지로서 감가의 대상이 된다 라고 출제가 됩니다. 입구가 좁다는 말이나 좁은 통로나 같은 말이요. 공도라고 하는 건 도로, 길. 저 대지를요,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뭔지 알아요? 골목 안쪽의 땅이 대지요. 근데 문자에서 골목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토지. 근데 봐봐요. 감가라는 게 뭐냐면 가치가 깎이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요, 그 길가 쪽, 그 대로변의 땅하고 그 골목 안쪽의 땅을 값어치를 따지면 상식적으로도 골목 안쪽의 땅이 대로변의 땅보다는 값어치가 올라가요, 깎여요? 그럼 대지 감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 대지는 그래서 입구가 좁은 토지이고 골목 안쪽의 땅으로서 가치는 깎이지만 골목 안쪽이라고 해서 집을 못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 허가는 받을 수가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맹지가 굉장히 무서운 땅이 이게. 이 맹이 안 못 볼 맹이거든.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눈에 뵈는 게 없는 땅이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다. 그 말이 뭐냐면, 자, 이거 네모칸 하나, 사각형 하나하나가 땅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땅을 A라고 볼 때 사방이 길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개론에서는 길이라는 말을 안 써요. 공도라 그랬지, 공도.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는 길이니까 공도. 그럼 응용해봐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는 길이 공도면 특정 개인이 사용하는 길은 공의 반대가 뭐예요? 그럼 사도지. 아시겠어요? 특정 개인이 이용하는 길은 뭐다? 사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길은 뭐다? 공도.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뭐다? 사법. 공공에 적용되는 법이 뭐다? 공법.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잘 봐요. 요 가운데 A 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땅들은 한쪽 면이라도 길과 연결된 접속된 면을 모두 갖고 있죠. 근데 가운데 A 땅은 사방이 다른 땅으로 에워싸여, 다른 말로 둘러싸여서 공도에 접속된 면이 전혀 없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맹지다. 근데 얘도 대표적인 표현이 있어요.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또는 둘러싸여까지 나왔다. 그럼 벌써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 맹지라고. 근데 맹지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요. 오케이?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현실에서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돈을 들여서 길을 만드는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기당한 겁니다. 맹지인지를 모르고 땅을 비싸게 샀는데 집 지으려고 건물 지으려고 보다는 허가가 안 나는 거야. 왜요? 그 선생님 그거 맹지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따로 이제 도로와 연결되면 있어야 집을 짓습니다. 그럼 땅은 비싸게 또 사놓고 또 자기 돈 또 들여서 길 만들어야 돼요. 길을 만들려면 주변 다른 땅을 또 사야 돼.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맹지는 감가는 물론이고 건축허가조차 받을 수 없는 땅이죠. 그럼 대지와 맹지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가치는 깎여. 근데 그래도 대지는 건물은 지을 수가 있지만 맹지는 건물조차 세울 수 없는 땅이 되잖아요. 이해가시겠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맹지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왜? 알고 사면. 맹지인 걸 알고 산다면 훨씬 싼 값에 그 땅을 매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주변 땅을 또 잠깐 사서 길만 만들면 맹지가 택지로 바뀌잖아요. 맹지가 대지 또는 택지로 바뀌면 기본적인 시가가 두세 배 차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번 게 누구라고? 이효리. 이효리가 그 제주도 땅 그 맹지예요. 맹지 딱 사가지고 지가 돈이 있으니까 길 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좀 벌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대지와 맹지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지와 획지가 있거든요. 아마 뉴스 같은 거 보면 몇 필지다 몇 획지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필지는요 등기 등록의 단위예요.
이 등기 등록의 단위이기 때문에 예컨대 10,000평짜리도 등록하면 1필지고 100평짜리도 등록하면 1필지다. 그러니까 면적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필지에 놓고 토지의 면적 단위다 하는 바람에 틀렸던 문제가 있는데 토지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필지가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어디서 단위란 말은 들어봤거든. 근데 들어봤으니까 그런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등기 등록의 단위입니다. 그럼 등기 등록의 단위고 또 필지가 나오려면 아까 땅에 붙는 번호가 뭐라 그랬어요? 집원. 그래서 이 집원자가 나오거나 등기 등록의 단위자가 나오면 읽기 중단, 그냥 필지입니다. 이런 다른 그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획지는요, 이건 경제적 개념의 토지거든요. 경제적 개념의 토지라고 하는 건 구분 기준이 가격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 유사한,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1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 덩어리, 한 무리의 뜻인데 이걸 우리는 획지라고 합니다.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획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쉴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여기 1필의 토지가 있대요. 1필지예요. 그럼 법적으로 물건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렇죠? 법적 물건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A 부분, B, C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각각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더래. 그래서 A 부분은 주거 용도, B 부분은 상업 용도, C 부분은 공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아무리 몰라도요, 같은 땅도 그 땅이 무슨 용도로 이용되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죠. 그럼 예컨대 A 부분은 평당 10만 원, B 부분은 평당 20만 원, C 부분이 평당 5만 원 간다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물건이 하나지만 가격 수준을 가지고 따지면 몇 획지가 돼요? 3획지가 되지. 자, 획지의 구분 기준 뭐라고요? 가격 수준. 자, 가격대를 가지고 땅을 구분하면 A, B, C 세 개의 땅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획지는 몇 획지다? 3획지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로서 법률적 개념의 토지라면 획지는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의 토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저게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와 연결되면 구분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천천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또 토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